자, 개념은 오늘 할 건 어조와 태도고요. 18페이지입니다. 오늘은 방금 얘기한 것처럼 재미가 없어요. 자, 일단은 어조, 태도. 어조가 뭐예요? 어조가 뭐죠? 어조가 어떤 방식으로 말을 하느냐가 어조겠죠. 그리고 태도는 뭐죠? 태도는 태도는 어떤 관점, 어떤 입장을 보이냐. 뭐에 대해서? 바로 대상에 대해서. 자, 근데 어조와 태도가 이렇게 묶여 있는 건 뭐냐면요. 둘 다 뭐를 파악하셔야지만 찾을 수 있는 개념들이냐면 화자를 찾아. 화자를 찾고 그 화자가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그리고 화자가 대상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요게 어조와 태도예요. 그럼 화자를 일단 찾을 수 있어야죠. 화자 찾을 줄 알아요? 잘은 몰라요. 되게 쉬워요. 화자는 어떻게 찾는다고요? 시안에 나가 있는지 없는지 찾으시면 돼요. 간단해. 나가 있으면 어떻게 되게요? 화자가 시의 표면에 등장한다가 돼요. 나가 없으면 표면에 등장하지 않는다. 그러면 봐. 표면에 등장하지 않으면 화자가 없는 거예요? 아니면 화자가 없는 시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나, 우리라는 단어까지 찾아주셔야 돼요. 나, 우리는 나랑 너랑 합쳐서죠. 나, 우리라는 화자가 있으면 표면에 등장하는 거고요. 얘네가 없으면 표면에 등장하지 않으면서 화자의 위치는 작품 밖에서 뭐 하는 거? 대상을 관찰하는 사람 아니면 대상에 대해서 서술 이야기하는 사람으로 정리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화자를 찾아주셔야지 화자가 어떻게 말하는지. 그래서 어조로 형성이 되는 건 대부분 어떤 걸로 형성이 되냐면 가장 기본은 바로 뭐냐면 어미에 의해서 실현이 됩니다. 어미 알아요? 어미? 어미 문법 들었다 이제 어미 알지? 여긴 다 알죠? 그래서 어간과 어미로 형성이 되잖아요. 서술어들은. 근데 이제 어미에 의해서 바로 뭐가 결정되기 때문에 문장의 종류가 결정되기 때문에 문장의 종류를 생각해 보면 문장의 종류는요. 우리나라 문장은 자 평서형, 의문형, 감탄형, 그리고 청유형, 그리고 명령형. 요거밖에 없어요. 문장의 종류는 이게 끝이에요. 자, 그래서 자 평서형은 대부분 뭘로 끝나요? 다로 끝나죠. 자, 보다, 보다. 그치? 의문형은 뭐에 의해서 결정돼요? 갑자기 문법하고 있죠? 문학하는데 의문은 뭐가 되면 의문인데요? 보니? 보냐? 보니냐? 자, 감탄은요? 뭐 하면 감탄이 돼요? 우와? 어미에서 보는구나, 뭐뭐 하는구나, 그런 감탄이. 청유는 보자. 그리고 명령은요? 보라. 해도 명령이죠. 보아라도 되지만 보라. 명령이 되죠. 자, 이러면서 분위기가 형성되죠. 어조가 형성돼요. 이걸 좀. 자, 생각해봐. 형서형은 다로 끝나. 그러면 어떤 느낌을 줘요? 집에 갔다. 밥을 먹었다. 이를 닦았다. 잠을 잤다. 어떤 느낌이 들어요? 안 들어요? 자, 평소형은 기본적으로 정보를 전달을 하는데 이렇게 다다로 끝나잖아요? 그러면 딱딱하고 형식적이고 사무적인 느낌이죠. 그러니까 차가운 느낌이죠. 친절하지 않죠.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다로 끝날 때는 대부분 대상에 대해서 좀 객관적으로 이야기할 때는 평서형을 사용하겠죠. 자,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사무적이고 딱딱하다 보니까 그럼 부드러운 느낌을 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평서형으로 이야기하는 내가 부드럽게 이야기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이미 지금 부드럽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나요?
어떻게 하면 부드러워져요? 자, 딱딱한 느낌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경어체를 사용하면 일단 경어체 존댓말. 그리고 의문을 사용해도 굉장히 부드러워지죠. 직설적으로 뭐뭐 했다, 뭐뭐 했다, 혹은 명령으로 강하게 말하는 게 아니라 그거 해볼래? 그거 할까? 우리 같이 알아볼까? 그쵸? 그래서 의문은 약간 부드러운 느낌을 줘요. 부드럽고, 그리고 우회적인 느낌을 줘요. 그러니까 직설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지. 돌려서 말하니까 부드러워지는. 뭔 말인지 알겠어요? 자, 그리고 의문은 하나 더 보셔야 되는데, 서리적인 의문도 있죠. 서리적. 자, 서리는 언제 사용해요? 의문을 통해서 내용을 강조할 때. 그쵸? 그래서 서리는요, 정서를 수반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자, 감탄하고 이제 설명을 다시 가볼게요. 자, 감탄은 언제? 보는보다 뭐 하는 거예요? 정서를 표출하는 거죠. 그걸 이제 표현법으로 하면 영탄이라고 하거든요. 영탄. 영탄법으로 표현하는데 영탄 같은 경우는 어떻게 사용해요? 감탄사, 나, 오 이런 게 들어가거나 책이 끝났다. 아니면 느낌표가 들어가거나 요러면 아니면 그 감탄형 어미를 사용하면 정서를 강하게 표출하는 게 되겠죠. 그리고 이 서리법도 이제 100% 그러진 않아요. 근데 대부분 영탄을 수반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청유는요? 청유는 언제 사용해요? 역시 부드러운 느낌, 완곡한 느낌 이런 거 주죠. 뭐 이건 굳이 정리 안 할게요. 자, 명령은 이거 사용하면 어떻게 돼요? 해라, 먹어라, 보아라, 봐라, 보라 이러면 어떻게 돼요? 당연한 느낌이 죠 자, 그러면서 이걸 이용해서 의지를 표출할 때도 명령을 사용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자, 그러니까 일단 어조를 물어보면요. 어조에서는 뭘 확인하는 게 필수죠? 어미를 확인하는 게 필수예요. 하자를 찾으시고 하자가 어떤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는가. 어미에 의해서 형성이 된다. 이거 기억하시면 돼요. 어조는 어조 분위기라는 것은. 그리고 다른 여러 가지 이미지들을 통해서도 형성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은 경우에 맞춰서 보셔야 돼서 이게 딱딱 공식처럼 떨어지진 않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태도예요. 태도는 어떻게 된다고요? 하자가 등장하든 안 하든 간에 하자가 대상을 바라보면서 어떤 관점을 취하는지 어떤 입장을 취하는지에 따라서 바로 태도가 결정이 됩니다. 어떤 태도를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자 태도를 찾으려면 반드시 뭐 해야 돼? 하자와 대상을 찾으셔야만 태도를 끄집어낼 수 있다. 이게 일단 기본입니다. 이게 기본이면서 여기까지는 좀 괜찮죠? 자, 이 수업이 재미없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제부터 그 단어들, 개념 용어들을 하나씩 하나씩 다 설명할 거야. 그래서 재미가 없어요. 자, 그래서 여기 18페이지 보시면 어조하고 태도하고 설명을 했고요. 거기 맨 아래쪽에 어조의 유형을 보시면 자, 여기 있는 얘는 일단 안 할 거예요. 얘는 뭐 나중에 다시 하면 되니까. 자, 청자의 유무에 따라서 독백조 대화조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독백체라고도 하고 독백조라고도 하고 대화체, 대화조라고도 합니다. 자, 그러면 자, 이런 걸 물어봐. 그러니까 이 시는 대화체로 구성되어 있다. 두 시를 비교했는데 가오는 나와 달리 대화체로 구성되어 있다. 그럼 뭘 찾아야 돼요? 자, 일단 독백은 뭐 하는 거죠? 혼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대화는 어떻게 하는 거죠? 둘 이상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일단 대화부터 생각을 하시면 돼요. 대화가 아닌 것은 독백 혼자서 이야기하는 거겠죠. 자, 그러면 대화가 되려면 반드시 어떻게 되냐면 하자가 시의 표면에 일단 등장해야 돼. 하자가 등장한 상태에서 여기에서 혼자 이야기하고 있다. 그건 독백이야.
자, 그러면 반드시 누가 나와야 돼요? 청자가, 듣는 사람이, 청자가 반드시 시 안에 명시적으로 나타나 있어야 돼요. 화자가 그래서 이 청자를 불러야 돼. 너라고 혹은 너가 나타나야 돼. 둘이 그리고 얘기를 해야 되겠지. 그리고 그것도 아니면 누구누구라는 이름이 등장을 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대화체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대화체는 화자와 청자가 시 안에 같이 등장하는 거예요. 근데 얘는 화자만 등장하면 독백체겠죠? 근데 이게 둘이 다 했는데 둘이 대화를 하지 않았어요? 너가 청자가 아닌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너가 단순히 대상일 수도 있거든. 청자는 이야기를 듣는 사람이잖아요. 너가 나타난다고 해서 걔가 이야기를 듣지 않고 있어요. 그냥 너에 대해서 얘기만 하고 있어. 그러면 대화체가 또 아니겠죠. 자, 불러야 돼. 부르는 순간 대화가 성립이 돼. 자, 그 다음에 이제 화자가 없는 상태에서도 대화체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때는 언제냐? 우리라는 화자가 나와요. 그리고 이 우리라는 화자가 어떻게 청유형으로 이야기를 전달할 때 그러면 불특정 청자에게 이야기를 건네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한다. 그래서 대화체는 반드시 화자와 청자를 꼭 확인해야 돼. 청자는 듣는 사람. 너도 될 수 있고 사람 이름도 될 수 있고 다른 것도 될 수 있어. 그리고 의인화시키면 사물도 청자가 될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독백은 뭐라고요? 화자가 혼자 이야기하고 있으면 독백이 됐다. 자, 그래서 이제 독백하면 대부분 뭐가 되겠어요? 이러면 자기 혼자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고백적 성격을 가진다라고 연결이 많이 되기도 해요. 이런 개념들이야. 그냥 알아두셔야 되는 기본 개념들. 이렇게 쭉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화자의 유형에 따라 남성적, 여성적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는 요즘 모르셔도 돼요. 요즘은 성평등 시대잖아요. 그래서 남성적, 여성적이라는 단어 자체가 출제가 안 돼요. 물론 좀 강인하고 의지적이면 남성적, 그리고 소극적이고 다정한 목소리면 여성적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자, 그런데 모르셔도 된다. 자, 그리고 그 아래쪽에 보시면 청자에 대한 화자의 태도에 따라서 권유, 명령, 설득, 기원, 소망, 의문, 간청 다 알죠? 이건 설명 안 해도 되겠지? 네. 자, 근데 얘네들이 대부분 뭐에 의해서 형성이 돼요? 어미에 의해서 형성이 돼요. 어미를 확인하면 얘네들을 알 수 있는 거지. 됐나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아니야, 네 번째 마지막. 자, 화자의 감정 상태에 따라서 자, 영탄적. 자, 영탄적 여기 다시 나오지만 아까 했지만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영탄적이 나오면 그러면 뭐 해야 돼요? 영탄이라는 건 감탄하고 있다. 자기의 정서를 표출하고 있다. 정서 표출이 뭐죠? 좋으면 좋다고, 싫으면 싫다고, 슬프면 슬프다고 이야기하는 거. 근데 이야기하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영탄이 되려면 아까 말한 것처럼 감탄사가 나와야 됩니다. 이것도 아니면 아까 말했던 감탄형 어미가 나와야 돼. 그것도 아니면 느낌표가 나와야 돼. 그래서 영탄이 나오면 여러분들은 뭘 하셔야 된다고? 정서를 찾아주셔야 됩니다. 어떤 정서? 타자의 정서 혹은 대상에 대한 정서 이런 걸 구분하시면서 자, 그 다음에 이 단어도 모를 수 있어요. 애상적. 애상적 무슨 뜻이에요? 물어볼게요. 애상적. 이건 기본이라. 애상 알아요? 자, 그럼 또 하는 거야. 애상은 슬픈 거. 슬픔을 애상적이라고. 애상적. 자, 그 다음에 아래쪽에 간조적. 요거는 안 물어봐도 돼요. 몰라요. 간조 몰라요. 정원이도 몰라요. 그죠? 네. 자, 간조는 또 이제 무슨 뜻이냐면 대상의 내면을 가만히 관찰하는 태도를 간조라고 해요. 근데 가만히 관찰하고 있는 게 뭔지 잘 그러니까 대상의 외형적인 게 아니라 내면을 서술을 하는데 눈으로 보이지 않는 특성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를 하나하나 언급하면서 어떻게 객관적으로 서술을 하는 것을 간조적이라고. 그럼 또 이제 객관적이 또 뭔지 잘 모를 수 있어?
객관적은 바로 뭐냐면 주관적 평가가 결여된 채. 주관적 평가라고 하면 결국 얘에 대해서 가치 평가를 하지 않을 때 그걸 간조적이라고 이야기해요. 좋다, 나쁘다 이야기 없어요. 그냥 쭉 서술만 해줘. 대상이 가지는 의미를 생각해보죠. 그걸 관조라고 해요. 이거 고등학교 필수어예요. 관조 꼭 알아두셔야 돼요. 관조적. 자, 그 다음에 절망 알 거고요. 자, 격정적은 뭐죠? 격정적. 감정이 소용돌이칠. 자, 그래서 영탄적인 것이 하나만 있으면 그걸 격정이라고 하지 않아요. 영탄법이 여러 개 모여 있으면 그게 격정적이에요. 그리고 슬픈데 어떻게? 근데 이게 좀 긍정적인 감정에서는 격정이라고 잘 하지 않아. 부정적인 감정이 정말 용솟음치고 그리고 슬퍼서 뭔가 생활이 불가능할 때, 그 정도로 울고 있을 때 그런 게 격정적. 감정이 소용돌이친다. 이렇게 하면 돼요. 자, 그리고 낙천적이 있네. 낙천적은 또 이제 무슨 뜻이야? 낙천적 이건 알잖아요. 너 왜 이렇게 낙천적이야? 이런 말 하잖아. 무슨 뜻이죠? 낙천은 이제 초긍정의 아이콘이지. 그래서 어떤 일을 예상할 때 잘 될 거야. 당연히 잘 되는 거 아니야? 실패하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아요. 네. 그래서 앞길에 대해서 굉장히 희망적으로 생각을 할 때 낙천적이라고 합니다. 그럼 낙천적의 반대는? 이거의 반대는 비관적이겠죠? 비관적이 반대가 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있는 글자 염세적도 낙천적의 반대가 될 수도 있어요. 염세는 세상에 대해서 염증, 실증을 느끼는 거. 그걸 염세적이라고 해요. 낙천적하고 완전 다르죠. 세상의 긍정적인 면만 보는 게 낙천적. 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오른쪽 가봐요. 자, 냉소적 또 친화적 이렇게 있는데, 자, 또 냉소는 뭐야? 대상을 냉소적으로 대하고 있다. 이러면 냉소적은 또 무슨 뜻입니까? 자, 냉은 무슨 뜻이야? 차갑다라는 뜻이야. 차갑다. 그리고 소는 미소할 때 소자야. 웃음 소자야. 그래서 차가운 웃음. 그러니까 뭐 하는 거야? 대상을 비판하는 웃음이. 그러니까 보통 웃음이 하하하하라면 그럼 냉소는 뭐예요? 이게 냉소겠죠. 지금 방금 냉소한 거예요? 아니에요? 그건 냉소 하셨는데요? 이렇게 웃는 거. 그게 냉소적이겠죠? 자, 여기서 하나 더. 자기를 냉소적으로 웃는 건 뭐라고요? 자기 스스로를 냉소적으로. 그거는 지읒, 지읒, 지읒. 그래서 자조적이라고 합니다. 자조적. 자, 그리고 당연히 친화적은 알 거고. 친근하게 대하는 거. 그래서 자연 친화적. 아니면 문명 친화적.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비판은 알고요. 예찬도 알지 않나요? 예찬도 설명 필요 없지. 찬양하는 거. 좋다고 막 이야기하는 거. 게 예찬적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개념이 풍자하고 해악입니다. 풍자랑 해악은 세트인데 서로 다르지. 근데 공통점이 있어. 공통점 알아요? 어떤 공통점이야? 둘 다 아니에요. 웃음을 유발한다라는 게 공통점이에요. 자, 풍자는 뭐 하는 거예요? 대상을 비판하고 조롱하기, 놀리기 위해서 웃음을 사용하는 거예요. 대상에게 이제 그 우스꽝스럽게 만들어서 비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웃음의 종류면 조롱하는 웃음, 조소가 돼요. 그리고 냉소도 될 수 있겠지.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풍자는. 근데 해악은 이 의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대상을 비판하거나 조롱하려는 의도가 없이 무해한 웃음을
해악이라고 해요. 해악. 그러니까 남을 비판할 의도가 없어. 그게 해악이야. 그래서 여기에서 웃음의 종류는 혹소나 아니면 미소 이런 게 돼. 어떤 얘기를 들었어. 미소를 띄어. 그러면 이제 해악적인 거지. 근데 어떤 얘기를 들었어. 그랬더니 이렇게 됐어. 그러면 뭐가 돼요? 승자가 돼요. 뭔지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풍자와 해악은 좀 세트예요. 그래갖고 이제 요거는 한 2주 정도 지나서 할 것 같은데 골개미 작품이 이렇게 나오는데 골개미가 이제 미적 범주예요. 고전문학에 골개미가 나타난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풍자와 해악의 요소가 들어있으면 골개미라고 해요. 이 단어도 알아두시는 게 좋아요. 자, 그러면 다 됐고 그 밑에 이제 관조적 설명했고요. 그죠? 풍자 설명했고 해약 설명했고 냉소 설명했습니다. 그치? 자, 그리고 그 밑에도 선택지 이것도 다 설명해. 자, 현재 자신의 삶을 반성하고 있다. 자, 반성은 당연히 뭔지 알고요. 그치? 왜냐면 우리는 항상 반성하면서 살잖아요. 반성문도 맨날 쓰고. 학교 다닐 때 맨날 반성문 쓰거든요. 반성문 장애인이잖아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지나온 삶을 성찰하고 있다. 자, 성찰적 태도. 그러면 성찰이라는 것도 뭐죠? 성찰 단어 많이 들어봤잖아. 근데 정확한 의미를 알아요? 성찰의 뜻이 뭐야? 자, 일단 현재의 상태나 지나온 삶에 대해서 내가 떠올려보고 생각을 해야 돼. 그러니까 뭐해? 회상이나 회고가 반드시 필수적인 요소가 됩니다. 근데 회상과 회고를 한다고 해서 그걸 성찰이라고 하지 않아. 성찰이 되려면 이거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 해야 돼? 반성. 이 반성이 없으면 성찰이라고 하지 않아. 그리고 의미까지 찾아내면 그런 게 이제 성찰이 되겠죠. 자, 그래서 시에서는 성찰이 좀 단골이고요. 이 성찰에 매개체라는 것도 등장을 많이 하거든요. 매개체, 매개물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성찰의 매개가 될 수 있는 것은 뭐가 있어요? 화자의 현재 상태와 동일한 것 혹은 대조되는 것을 통해서 성찰의 매개로 삼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현재 화자가 되게 우울한 삶을 살았어요. 근데 하늘을 봤더니 하늘이 우중충하고 비가 막 내리고 있어요. 화자의 상태하고 닮아 있잖아요. 그걸 통해서 자신의 모습을 들여다볼 수 있어요. 또 이런 경우도 돼요. 화자가 거울을 보고 자신의 모습을 동일한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그리고 물에 비친 자신의 모습,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모습 이런 것을 통해 그런 거울 같은 거 거울류라고 써볼게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신의 모습을 성찰해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반대로 또 대조되는 거. 이건 윤동주가 많이 사용하는 수법인데. 자, 나는 강점기에서 지식인으로서 역할을 하나도 못하고 있어요. 근데 하늘은 너무 파래. 너무 부끄러워. 나의 상태하고 대조적인 것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반성하고 성찰할 수도 있겠다. 그래서 성찰을 유도하는 것을 성찰의 매개체라고 합니다. 기억하시고. 자, 그리고 비판적 됐고, 긍정 됐고, 예찬 됐고, 자, 이상적 낭만. 근데 낭만은 왜 설명 못해? 자, 이상은 일단 뭔가요? 그래서 이상적인 세계를, 이상향을 지향하고 있다. 아, 이것도 아시나? 지향과 지양의 차이? 알아요? 알아요? 아, 네. 아, 오히려 좋으시네요. 지향은 뭐 하는 거예요? 그거 하려고 하는 거. 지양은 뭐예요? 안 하려고 하는 거. 네. 그래서 수업 시간에 잠을 주무시는 건 지양해 주세요. 하지 말라고. 지향해야 되는 행위예요? 네. 좋아요. 지향하세요. 지향하면 제가 여기다가 세워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상이란 건 결국 뭡니까? 시에서 이게 이상향, 이상적 태도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상을 추구하고 있다 이런 단어가 나오면 어떻게 되냐면 반드시 화자가 현재 부정적인 상태여야 돼요. 현재 부정적인 상태여야지만 이상을 추구를 할 수 있어요.
잘 생각해봐. 되게 행복해. 행복한데, 물론 더 행복해질 수 있겠지만, 지금 이 상태에서 변화를 원할까요? 변화를 원하지 않지. 행복하면 지금 이 순간에 만족한단 말이에요. 근데 불행해야 뭐 내가 추구하는 거를 이루고 싶고 가고 싶고 이렇게 연결해요. 그래서 이상향에 대한 뭐 이상적인 세계 이런 얘기가 나오면 반드시 화자의 현재 상황을 확인을 하셔야 돼요. 자, 그렇게 됐고. 자, 자, 또 이제 뭐가 나오냐면, 낭만이 나오는데, 낭만은 사실 근데 좀 설명하기 좀 힘들어요. 근데 뭐, 낭만적이다 그러면 뭘 찍어야 되는지는 알아. 근데 정확한 정의는 못 내겠어. 낭만이 뭐예요? 우리 되게 낭만적이다 이런 말 쓰잖아. 아, 낭만이 있었어, 옛날에는. 그게 정의를 난 못 내리겠는데? 내릴 수 있나요? 못 내리겠죠? 네, 그래서 어떤 낭만적이다라고 하면, 이제 좀 시에서 정서 표출이 되게 많은 거. 근데 정서도 부정적인 감정이 있으면 안 돼. 긍정적인 정서 표출이 좀 많은 시. 라든지 아니면 회화적 요소가 되게 많은 시. 회화적도 처음 듣죠? 그래서 미술 그림 같은 이제 풍경적인 요소가 되게 많을 때. 그때 이제 낭만적이라고 해요. 그리고 특히 이제 과거의 어떤 그리움을 이야기할 때도 좀 낭만적인 시다 이렇게 얘기하죠. 당연히 그 그리움은 대상은 긍정적인 대상에 대한 그리움이겠지. 자, 이런 게 있으면 낭만이거든요. 근데 이게 좀 정의를 못 내리겠어. 낭만은 어떻게 정의해야 되나요? 잘 모르겠어. 어쨌든 이렇게 넘어가고. 자, 그 다음에 체념 뭔지 알죠? 체념 포기하는 거. 자, 그리고 체념하고 사실 반대되는 게 이제 달관이거든요. 달관의 정도는 뭔가요? 달관의 자세, 달관의 정서가 나타난다. 이런 뭘 찾아야 돼? 달관. 자, 사람들이 가지고 싶어 하는 거, 혹은 무서워하는 거, 두려워하는 거를 그냥 그런 부정적인 것들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걸 달관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봐. 죽음에 대해서. 죽고 싶어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 그렇지 않아요? 아, 나 진짜 죽고 싶어, 죽을 것 같아. 막 이런 사람은 사실은 죽기 싫다는 얘기예요. 그 친구가 막 자살하기 전에 나 죽을까 봐 그런 얘기 계속 하는 애들 있잖아요. 너 살고 싶다고 말하. 걔한테 잘해줘요. 자, 근데 죽음을 그냥 담담히 받아들여요. 다른 사람과 달리. 죽음이 그냥 무섭지 않아.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면 죽음에 대해서 초월했다, 달관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당연하게 모든 사람들이 갖고 싶어하는 어떤 세속적인 욕망들 있잖아요. 이런 거 이루려고 하지 않아. 이런 게 있어, 달관적. 그러니까 어떻게 돼도 상관이 없는 거야. 자, 누가 나를 때렸어. 왜 때려? 싸워. 달관이 아니죠? 때렸어. 아파. 때리지 마. 달관이 아니죠? 달관이면 때려. 응, 그래. 응, 안 아파. 이거 달관 아니에요? 응, 이렇게 그냥 가만히 있는 거. 막 쫄고 막 이런 게 아니야. 누가 뭘 하든지 상관하지 않는 거. 그런 게 달관. 뭔지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이 달관은 초탈의 경지라고도 합니다. 초탈의 경지. 그래서 어떤 세속적인 욕망 같은 게 없는 그런 게 달관 초탈. 자, 재미없죠? 자, 근데 되게 중요한 수업이야. 자, 그리고 염원하고 있다라는 단어예요. 염원. 염원은 또 뭐예요? 소망하는데, 소원하는데, 그걸 강하게, 절실하게 바라는 걸 염원이라고 하죠. 자, 그리고 의지됐고, 간조됐고, 도피됐고, 기도됐고, 설득됐고. 자, 그래서 나와 있는 거 위주로 개념을 좀 설명해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단어들이 모르면 사실 문제를 못 풀어.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문학 문제를 푸실 때 느낌에 의존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느낌에 의존하는 걸 자꾸 바꿔야 돼.
문제를 푸시다가 우리 숙제 같은 거를 하다가 모의고사 문제, 뭐 내신 문제 이렇게 풀다가 이거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잖아. 근거가 없잖아요. 그럼 자꾸 근거를 찾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문제를 푸는 방법을 현재 모르는 상태. 이유는 모르는데 이거 같아. 그럼 되게 위험한 상태. 국어를 자꾸 그렇게 풀어서 점수가 안 나오는 거거든요. 국어도 이제 수학이나 과학처럼 딱딱 근거를 찾아서 푸셔야 돼요. 왜냐면 문제를 내는 근거가 있어. 그걸 자꾸 찾으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오늘은 한 장을 넘겨보시면 지금 했던 개념어들이 시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한번 봅시다.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산산이 부서지고요. 그래서 김소월의 초혼이라는 시가 있죠. 초혼이라는 시가 있어요. 자, 근데 이 시를 보시면 자, 그냥 안 읽어도 뭐가 보여요? 느낌표가 연속되어 있죠? 네, 그러니까 영탄법이 연속적으로 쓰였어요. 그러니까 연속적으로 쓰였다는 건 결국 무슨 이야기예요? 되게 뭔가 절실하다는 얘기지. 감정 표출이 많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얘가 격정적인 어조라는 거지. 그래서 격정적 어조는 써있지 않나요? 자, 그리고 또 한번 읽어보시면 산산이 부서진 이름이요. 허공 중에 헤어진 이름이며 불러도 주인 없는 이름이요. 자, 그러니까 불러도 주인 없는 이름은 없죠. 대상이 어떻게 된 거라고? 죽은 거라고. 그래서 죽음에 대해서 슬퍼하는 어조죠. 네, 그래서 격정적. 그러면 뭐라고 쓰시면 돼요? 앞에는 애상적. 슬픔을 좀 느낌 있게. 애상적 어조, 슬픔의 어조. 이렇게 쓰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런 거 보세요. 자, 다음 거 보시면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자, 소서라는 말 언제 써요? 그치, 기도할 때. 그러니까 기도하게 하소서. 대부분 신한테, 그치? 자, 낙엽이 지는 때를 기다려주신 경호하신 모국어로 나를 채우소서, 채우게 하소서. 자, 그러면 기도는, 이거 물어보고 싶은 거야. 기도는 대화인가요? 아닌가요? 그죠? 대화가 아니지. 기도가 나오면 뭐 하는 거야? 혼자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독백체가 돼. 명상적인 독백체의 어조가 돼. 이런 기도도 독백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3번도 한번 보세요. 아, 얘도 어미들 한번 신경 쓰면서. 물 먹는 소 목덜미에 할머니 손이 얹혀졌다. 이 하루도 함께 지났다고. 서로 발잔등이 부었다고. 서로 적막하다. 뭐 하고 있어요?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어요? 자, 대화하고 있나요? 자, 할머니가 소한테 말 걸고 있나요? 아니죠. 화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그렇죠? 누가 이야기하는지를 잘 파악해야 돼요. 지금 할머니가 소가 물을 먹고 있는데 거기 이렇게 손을 얹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는데, 그지? 그 모습이 마치 서로 동반자끼리 서로 위로하는 모습 같다라는 거잖아. 자, 거기에 대해서 자 어떻게 서술하고 있어요? 좋아요, 나빠요? 화자의 시선이 보이나요? 안 보이죠? 자, 이런 게 이제 객관적인 언어예요. 객관적인. 이거를 이제 좀 더 나가면 관조적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왜냐면 대상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를 쭉 서술하는 거죠. 관찰해 갖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이해되시나요? 그 다음에 이거 4번은 해야 되는데. 4번은 이제 뭔지 맞춰봐요. 자, 백드라 동난지 사오. 이거 대화체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장사꾼이요. 여보시오, 동난지 사시오. 이렇게 외쳤어요. 동난지 뭔지 알아요? 모르죠? 자, 그래서 옆에 가서 듣는 사람도 그거 처음 들어보는 거야. 그래서 저 장사야, 네 황아, 네 물건이 그 무엇이라 외치냐? 사자! 이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얘가 이렇게 대답해요. 장사꾼이. 왜 골래요? 바깥은 딱딱하고 안은 말랑말랑하고요. 자, 그리고 양목, 두 눈이 하늘을 향해 솟았고, 그리고 전행 후에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하는 소아리 작은 다리가 8쪽 8개. 벌써 뭔지 알겠잖아요. 네, 그리고
배알이 큰 다리가 2족 2개. 큰 다리가 2개. 그리고 맑은 장이 아스스카는 동난지사시오 이렇게 말했어요. 뭐예요? 대장이죠. 그래서 지나가던 사람이 장사야 하 너무 거북히 외치지 말고 개젖이라고 하려면 그냥 개장이라고 해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자, 요런 거 뭐 하고 있냐면 자 이렇게 그냥 개장 선생님 이렇게 하면 되는데 동난지 한자로 말하죠. 한자로 설명하죠. 그래서 이런 걸 무슨 태도라고 하냐면 현학적인 태도. 현학적 태도. 거기서 현학적 태도에 대한 비판이라고 써 있을 거예요. 현학이 뭐냐면 자신의 학문을 학식을 뽐내는 태도를 현학적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냥 유식한 척하는 사람. 요즘에는 말끝마다 영어 섞어서 쓰는 사람도 있잖아요. 아 오늘 필이 왠지 센치한 게 이따가 와인 바에 가서 드링킹이나 해야겠어. 그게 너 갈래? 왜 스마일 하는 거야? 자 어때요? 재수 없죠? 네. 자 그런 게 이제 현학적인 태도, 현학적. 옛날부터 이렇게 유식한 척 하는 사람이 있었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대상에 대해서 뭐 있어요? 비판적 어조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비판적 어조.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요번하고 6번은 안 할 거고요. 점프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7번에서 11번까지 하면 끝이에요. 자, 7번도 하시고 보시면 뭐라고 합니까? 님이여 당신은 100번이나 살려는 금결입니다. 님이 금이래. 그리고 뽕나무 뿌리가 산호가 돼도 천국의 사랑을 봐도 없어서 언제까지? 뽕나무 뿌리가 산호가 될 때까지. 산호가 될 수 있어요? 없잖아. 그러니까 영원히 사랑을 받으시. 그러니까 뭐 하는 거죠? 이런 거? 이런 게 이제 예찬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찬합니다. 님을 예찬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 아, 현대시 들으신 분들은 요거 오늘 했죠? 3회로. 네. 여기 계속 들으셨잖아요. 이 참회록은 반성문이었잖아요. 그쵸? 이 반성을 하면서 자신의 삶의 의미 이런 것들을 찾았잖아. 그러니까 윤동주가 나오면 뭐라고요? 성찰적인 태도. 자기 성찰하고 있어요. 거울을 보면서. 그리고 자기의 얘기를 하니까 고백적 어조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9번은 사실 안 볼 거긴 한데, 자, 9번하고 10번, 그 다음에 11번의 차이를 한번 보세요. 차이 위주로 한번 보세요. 자, 9번을 그냥 읽어만 볼게. 자, 네가 본 건 지붕을 덮은 새 항아리. 그걸 하늘로 알고 일생을 살아갔다. 닦아라 사람들아. 네 마음속 구름. 찢어라 사람들아. 네 머리에 덮은 새 항아리. 자, 어떤 의미를 썼어요? 평서형과 명령형을 썼죠. 자,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 들어? 강한 느낌이 들죠. 의지적인 느낌이 들어. 자, 그래서 그 아래쪽에 단정적이고 강렬한 명령형 어조라고 써놨어요. 이 태도는 지금 원하는 건 사실 남성적 태도인데 이런 단어는 많이 안 나오니까 그래서 뺀 거야. 느낌을 봐. 그리고 10번도 보시면 9번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보세요. 자, 그 열렬한 고독 가운데 옷자락을 나부끼고 홀로 서면 운명처럼 반드시 나와 대면하게 될지 하여 나란 나의 생명이다. 그 원시의 조련한 자태를 다시 배우지 못하거든. 차라리 어느 사구에 헤어넘는 백골을 초일이라. 자, 차이 느껴져요? 별로 안 느껴지죠? 어조에서, 느낌에서. 얘도 뭔가 수식하는 말들이 되게 적고요. 그리고 특히 백골을 초일이라 그래서 명령형으로 하기 때문에 강한 느낌, 의지적인 느낌입니다. 자, 9번과 10번 세트죠? 근데 이제 11번을 읽어봅시다. 나무로 창을 내겠소. 같이 한창가리. 괭이로 파고 호미론 풀을 맺지요. 구름이 꼬인다 갈리 있어. 새 노래는 공으로 들으라. 강내기야 이걸랑 함께 와서 와 자셔도 좋소. 왜 사냐건 웃지요. 자, 느낌 다르죠? 왜 달라져요? 그치? 어미가 달라져요. 어미가. 여기는 요와 오 이걸로 이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뭔가 부드러운 느낌이 들죠. 자, 그러니까 어미를 통해서 어조를 확인하시는 거예요. 자, 이해되셨나요? 자, 그래서 오늘은 개념어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고생하셨어요. 끝!